안녕하세요. 나타샤의 책 여행입니다. 2020년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의 인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사일런트한 전파는 인간의 목숨을 앗아가며 멈출 기세가 없어 보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인간들의 각성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지구는 지금 코로나보다 더 심한 몸살을 앓고 있으며 회복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자연이 인간들에게 주는 혹독한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지구 환경 오염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해오고 있었습니다만 그보다 앞선 것은 언제나 경제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연의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환경 오염의 주범 중 하나인 살충제 사용 문제점을 제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침묵의 봄의 저자 레이첼 루이스 카슨입니다. 카슨은 과학자이자 자연주의자입니다. 그녀는 환경운동뿐만 아니라 과학을 꿈꾸는 과학자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침묵의 봄은 10년 만에 완벽한 살충제로 불리던 DDT를 추방시켰고 아울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위험성에 대한 경종을 울렸습니다. 레이첼 루이스 카슨은 1907년 5월 27일에 미국 펜실베니아주 시골 마을인 스프링데일에서 태어나서 교육열이 높은 어머니 마리아 카슨 밑에서 자랍니다. 어머니는 교사였고 아버지는 보험사였지만 집안은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가난은 그녀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기도 했습니다. 카슨은 1살 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숲과 과수원을 산책하곤 했는데 그것이 자연에 대한 예리한 관찰력과 세세한 것을 집어내는 능력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1925년 펜실베니아 여자대학교에서 생물학을 전공합니다. 1932년 6월 14일 배아기와 치어기의 메기 콩팥 발달에 관한 연구로 동물학 석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 후 박사과정에 진학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해양 생물에 관한 라디오 프로그램 원고를 쓰면서 경제 활동을 합니다. 1936년부터 1952년까지 16년 동안 어류 및 야생동물국에 근무하면서 글쓰기에 집중합니다. 그녀는 해양 자연사에 대한 글들을 묶어 바닷바람을 맞으며 라는 책을 출간합니다. 1952년 해양 자연사에 관한 두 번째 책 우리를 둘러싼 바다를 출간하고 이 책으로 내셔널 북 어워드를 수상합니다. 1955년 동부 대서양 해안을 주로 다룬 바다의 가장자리를 출판함으로써 카슨의 바다 3부작이 완성됩니다. 침묵의 봄이 쓰여진 경위는 이렇습니다. 매사추세츠에 사는 친구 허킨스가 DDP 살포로 인해 새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카슨은 유방암을 앓고 있었는데 병마와 싸우면서 4년 동안 살충제의 문제점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집필한 끝에 침묵의 봄을 탄생시킵니다. 침묵의 봄은 철저한 자료 조사와 양이 아주 방대합니다. 카슨은 살충제에 노출된 사례를 철저히 추적했고 생태적 위협의 증거도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침묵의 봄은 극단적 과학주의가 불러온 환경 오염의 결과를 낱낱이 폭로합니다. 농약 제조업체와 화학업체 등에게 각종 모략으로 방해받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협박을 받곤 했지만 그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카슨이 농약업계와 정면 대결을 벌이는 장면들은 영화 2007년 마이클 만 감독의 인사이트를 생각나게 합니다. 침묵의 봄은 100만 부 이상 팔렸고 미국 랜덤하우스 출판사가 선정한 20세기 100대 논픽션 중 5위에 꼽혔습니다. 그러나 사실 침묵의 봄은 기업의 맹목적 화학 연구 제지에 큰 영향을 못 미쳤다고 합니다. 사회적 파장 속에서도 화학회사는 꿈쩍도 하지 않을 만큼 거대했던 것입니다. 단지 경제적 이윤과 정치적 연결고리만을 위해 치닫던 화학회사가 환경 문제에 관심을 둘리 만무했습니다. 1964년 4월 레이첼 카슨은 메릴랜드주 실버스프링 자택에서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사인은 유방암. 그녀의 사후 1993년 카슨의 책 이름을 딴 연구소 침묵의 봄 연구소가 설립됩니다. 이 연구소는 환경 호르몬이 여성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에 따르면 오늘날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무려 8만 7천여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해양 생물학자로 한 생을 살다간 카슨은 20세기 중요 인물 100명 중 한 사람으로 꼽힙니다. 침묵의 봄은 제1장 내일을 위한 우화로 시작해 제17장 가지 않는 길로 끝납니다. 방대한 주석은 차치하고 책 내용 안에서 인용되는 슈바이츠, 다윈 등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독자를 사로잡기에 충분합니다. 세상은 비탄에 잠겼다. 그러나 이 땅에 새로운 생명 탄생을 금지한 것은 사악한 마술도 아니고 악독한 적의 공격도 아니었다. 사람들 자신이 저지른 일이었다. 침묵의 봄 제1장에서는 새들의 소리가 사라진 세상이 묘사됩니다. 마을을 감싸고 있는 들판과 숲과 습지에는 오직 침묵만이 감돕니다. 죽음의 공간, 그 속에 소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눈먼 자들이 하얀 세상을 보듯 온갖 생명들이 절규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카슨은 서두에서 책을 집필한 이유를 피력합니다. 미국의 한 마을이 참혹하게 변화한 모습을 묘사하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날 미국의 수많은 마을에서 활기 넘치는 봄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은 왜일까? 그에 대한 설명이 바로 침묵의 봄입니다. 침묵하는 봄이 안타까운 이유는 카슨의 다른 저서에서도 발견됩니다. 그녀가 죽은 후 출간된 자연 그 경이로움에 대하여의 영원한 치유에선 자연을 통해 영혼이 되살아난다고 적고 있습니다. 철새들의 이주, 썰물과 밀물의 오고감, 새봄을 알리는 꽃봉우리들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철학적 심오함도 있다는 것입니다. 카슨은 밤이 지나 새벽이 밝아오고 겨울이 지나 봄이 찾아오는 일, 이렇게 되풀이되는 자연의 순환 속에서 인간을 비롯한 상처받은 모든 영혼들이 치료받고 되살아난다라고 강조합니다. 침묵의 봄 제2장 참아야 하는 의무는 침묵의 봄의 총론격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인간은 지구 안의 생물들이 처음 접하는 합성 물질을 만들어냈고 더 나아가 적응할 여유조차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화학약품은 연쇄적으로 작용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카슨은 살충제가 아니라 살생제라고 비판합니다. 제3장부터는 구체적인 내용이 시선을 겁니다. 제3장 죽음의 비술은 모유에서는 물론 태아의 조직에서도 발견되는 합성화학 살충제를 고발합니다. 오늘날에는 인생을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화학물질들이 몸속에 계속 추적되는 것이다. 화학물질은 19세기 후반 합성염료 생산에서 비롯된 화학산업은 20세기에 의약품이나 합성고무, 플라스틱 등 산업 대체 물질로 그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는 수많은 합성 화학물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카슨에 따르면 살충제는 두 가지 염화탄화수소 계열이고 다른 하나는 유기인산 계열이라고 합니다. 전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DDT, 후자는 말라티온과 파라티온이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이 장에서는 각 화학물질의 독성 정도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사례를 낱낱이 밝힙니다. 인간 대 곤충, 인간 대 잡초와의 전쟁이 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엔더린이 포함된 살충제로 바퀴벌레를 잡으려 했던 어느 부부의 사례는 끔찍합니다. 집 안에 뿌린 살충제를 잘 닦아낸 후 강아지와 아기를 데리고 오후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독성을 못 견딘 강아지는 토하며 발작을 하는 가운데 죽었고 또한 갓난아이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제4장은 지표수와 지하수, 제5장은 토양의 세계, 제6장은 지구의 녹색 외투 등 물과 토양 그리고 식물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각각의 메커니즘은 단순히 그 안에서의 오염으로 끝나지 않고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는데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토양을 통해 식물의 생명을 유지해 주기 때문입니다. 먼저 물에 대한 카슨의 이야기를 경청해 보면 이렇습니다. 수질 오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하수의 광범위한 오염이다. 어디에서건 물에 살충제를 살포하는 것은 결국 모든 수자원을 위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자연의 구성 요소들이 각기 폐쇄적으로 분리되어 작동한다면 어떻게 지구상의 수자원 전체에 문제가 생기는 일도 없을 것이다. 자연의 구성 요소들이 각기 폐쇄적으로 분리되어 작동한다면 이렇게 지구상의 수자원 전체에 문제가 생기는 일도 없을 것이다. 1960년 한 특별 보호구역에서 새들의 떼죽음이 발견됩니다. 농경지의 농약이 관계용수 순환으로 호수에 스며들었고 그로 인해 호수의 플랑크톤이 오염되었으며 다시 물고기가 플랑크톤을 섭취하며 연쇄 오염이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물고기를 먹이로 하는 새들이 농약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새가 인간에게 어떤 오염으로 다가올지는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때문에 카스는 물이야말로 모든 먹이 사슬을 지탱하는 원천이라고 주장합니다. 물과 마찬가지로 토양의 문제 또한 개별적이지 않고 유기적입니다. 카스는 토양은 서로 연결된 생물들로 촘촘하게 짜여진 거미줄 같다라며 생물은 토양의 의지에 살며 토양 역시 공동체를 구성한 생물들이 번성할 때만 이 지구상에 존재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책은 전반적으로 생물학을 통해 환경 철학을 설파합니다. 이 점이 침묵의 봄을 읽게 하는 이유입니다. 책을 보면 화학 물질이 인간이 어머니인 돼지에 얼마나 치유하기 힘든 생채기를 남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흰 개미를 죽이려고 사용한 톡사펜 성분은 10년 후에도 모래 토양에서 검출된 바 있고 또한 벤젠 헥사클로라이드는 최소한 11년간 토양 속에 남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농작물을 심기 전에 살충제 사용을 위한 토양 분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제6장에 나오는 식물의 문제와 연관됩니다. 책에 의하면 유기물이 많이 포함된 토양은 비교적 유독 성분을 덜 배출하지만 당근은 다른 작물보다 유독 성분을 더 많이 흡수합니다. 따라서 각 식물이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일일이 검사해야 할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 결과 인간은 쌀 한 토를 얻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초제 살포가 끔찍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학약품은 식물의 대사작용을 변화시켜 식물의 당분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이 때문에 제초제가 뿌려진 식물이 동물한테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제초제 살포로 잎사귀가 서서히 시들어가면 동물들에게는 탐스러운 먹잇감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잡초를 제거하려다 동물들을 잡게 돼버렸습니다. 제7장 불필요한 파괴에서는 화학약품으로 인해 곤충이 오염되고 그 곤충을 먹잇감으로 삼는 새들이 다시 오염되는 실태를 고발합니다. 약품에 중독된 투구풍뎅이의 애벌레들이 대지 표면으로 기어나오면 먹이를 찾은 새들이 연쇄적으로 오염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 당시에 집바귀, 지르레기, 들종다리, 구간조와 꿩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레이천 카슨의 침묵의 봄을 이야기하면서 DDP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제8장 새는 더 이상 노래하지 않고, 제9장 죽음의 강, 제10장 공중에서 무차별적으로에서 적나라하게 그 피해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공중에서 무차별적으로 뿌려지는 DDT는 숲이 흠뻑 젖을 정도입니다. 그 결과 강에선 물고기들이 오염됐고 하늘에선 새들이 노래를 멈췄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이나 벼룩, 모기 등을 박멸하기 위해 DDT를 사용했습니다. DDT는 국내에서 금지된 지 약 40여 년이 됩니다. 그런데 DDT가 사용된 농작물을 섭취하지 않은 어린애들에게서마저 DDT가 검출되었습니다. DDT는 대개 호흡기나 소화기를 통해 흡수됩니다. DDT는 몸에 한번 흡수되면 좀처럼 분해되지 않습니다. 헐게 있는 DDT 양이 반으로 줄기 위해선 최소한 10년이나 1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DDT가 무서운 건 중독만이 아닙니다. 새들의 노랫소리가 사라진 이유는 울새의 죽음, 그리고 울새의 불임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다른 새들도 마찬가지 번식기 동안 DDT를 투여한 메추라기는 다행히 정상적으로 알을 낳았지만 끝내 부화하지 못했습니다. 농약이 살포된 농장에서는 칠면조가 새끼를 낳지 못했습니다. DDT는 하늘에서 강까지 오염을 시켰습니다. 강에는 죽은 송어들이 떠올랐으며 길과 숲에서는 죽어가는 새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천 주변의 동물들 역시 고요함 속에 파묻혔습니다. 수중 곤충들이 없어져서 연어들의 먹잇감도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수많은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현대 문명이 만들어낸 달콤한 이기를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살충제와 각종 화학약품은 이제 우리와 함께 호흡합니다. 일상으로 파고든 화학약품 24시는 제11장 부르자 가문의 꿈을 넘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르자 가문에서는 손님을 초대해 놓고 독살해 죽이는 일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살충제에 초대된 인간은 그 오염과 폐해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화학물질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살충제를 관리 감독하는 식품의약국을 믿을 수 있을까? 환경오염의 문제는 환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적 부문으로부터도 기인하며 시민의식의 부재에서도 비롯됩니다.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우리가 잠시 동안 권력을 맡긴 관리들입니다. 제12장 인간의 대기에선 작용 방식이 상이했던 살충제 그룹 사이의 상호작용, 무해했던 화학물질이 다른 물질을 만나 급격하게 변하는 상황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제13장 작은 창을 통해서는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제14장에는 4명 중 1명에서 인간이 초래한 암을 고발합니다. 제15장 자연의 반격, 제16장 밀려오는 비상사태는 인간의 오만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불러오는지 낱낱이 밝힙니다. 자연에 대한 카슨의 환경 철학은 확고합니다. 인간은 자연이 이루는 균형의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인간의 자의적 행태는 결과적으로 인간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카슨의 대안은 자연 방제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고래떼가 자살을 해서 해안에서 발견된 고래 무리의 죽음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고래는 환경의 이상 징후를 예감하고 미리 죽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환경의 변화에 민감합니다. 스스로 죽음을 선택해야 할 만큼 지구가 병든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매년 4만여 종의 생물이 사라져 간다고 합니다. 이는 환경 호르몬 때문입니다. 일명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불리는 환경 호르몬은 혈관을 따라 온몸을 떠돌아다니면서 몸의 각 부분에 반응을 일으킵니다. 환경 호르몬은 이러한 호르몬의 기능을 저해하거나 정상적인 발달 혹은 대사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침묵의 봄이 출간된 지 40여 년이 훨씬 넘은 지금도 우리는 무수히 많은 화학 물질들 속에서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다이옥신, 아토피 등의 용어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게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침묵의 봄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악화가 되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개발 시대에 환경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카슨은 말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정복의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껏 우리 자신을 거대하고 엄청난 우주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한 존재로 여길 만큼 충분히 성숙하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 세대는 자연과 손을 맞잡아야 합니다. 인류는 과거에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지만 이제 자연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정복하는 성숙한 면모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바닷가에 서 있노라면, 밀물과 썰물을 느끼고 있노라면, 바닷물이 드나드는 거대한 늪지에 짙게 드리워진 안개를 호흡하노라면, 헤아릴 수 없이 긴 세월 동안 대륙의 해안선을 따라 비행을 계속하고 있는 해안, 새들을 바라보노라면, 노쇠한 뱀장어와 어린 오징어가
바다로 미끄러지듯 헤엄치는 광경을 지켜보노라면 지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그렇듯 자연은 거의 영원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마음의 눈과 귀로 바다를 보다. 가을 정원의 오케스트라 가운데 가장 신금을 울리는 소리를 나는 요정의 종소리라고 부른다. 나는 그 요정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그렇다고 반드시 만나야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다. 그 소리는 여리고 섬세하며 들릴 듯 말 듯 바깥 세상에서 들리는 듯 어떤 영묘한 기운마저 지니고 있다. 그래서 어쩐지 눈에 보이지 않는 채로 남아 있어야 할 것 같은 기분마저 든다. 이 책을 통해 카슨의 자연에 대한 사랑과 그녀의 빼어난 문학적 역량과 과학자적인 면모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나타샤의 책 여행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에너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